난이도 극악이다. 은행 대출 오픈은 하고 있다. 가산해서 5.5%로 해가지고 한도를 계산하니까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요구에 따라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달라요. 그러면 선생님 고정금리로 해요? 변동금리로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으면 아파트는 망고쌤. 스트레스 DSR 이야기입니다. 7월에 예상대로 실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값 잡기는 힘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집값을 못 잡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집값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는 집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없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7월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하지만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대출 일정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신문기사 보니까 7월부터 대출 더 깐깐해진다. 수도권 3단계 DSR 실행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9시도 안 되는데 모두 소진됐다. 난이도 극악이다. 은행 대출 오픈은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담대 금리가 3.8%에서 3.98로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벌써 줄을 서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시작하는데 그걸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면 한도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미리 대출을 실행할 거다. 그리고 2월, 3월에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대출 늘어난 게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5월이나 6월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 커질 거고, 그러면 또 대출 규제 한다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올 거다. 빠르면 6월 달에 대출 규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역시나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시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막차 수요 몰린 탓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접수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3월 달이나 4월 달에 거래를 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좀 설명은 안 하고 다 위험할 거다. 한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 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1단계, 2단계는 시행했고 3단계를 지금 7월부터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금리를 주는 거죠. 혹시 지난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낮았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 이자가 확 늘어나면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한도를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최근에 대출금리가 제일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실 때 만약에 대출금리가 4%잖아요? 그러면 4%의 대출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 1.5%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대출금리가 4%에서 1.5대에서 5.5가 되는 게 아니고 대출금리는 4% 그대로고 한도를 책정을 할 때 1.5%를 더 가산해서 5.5%로 해가지고 한도를 계산하니까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1.5%를 적용하는데 1단계에는 1.5%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25%만 적용하고 2단계에는 50%만 적용하고 이제 3단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런 거죠.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 거는 이미 1.2%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 이래도 실제로는 0.3% 올라가는 거예요. 0.3% 여러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 돼도 수도권은 0.3% 올라가는 거고 지방은 그대로 0.75로 당분간 유지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 DSR 적용했을 때 한도 시뮬레이션 하는 걸 그래서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6억 8천이 나오던 게 5.9억에서 6.5억이 나온다. 근데 3단계를 실행하면 여기 보시면 1,900만 원, 3,300만 원, 1,800만 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1,800만 원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집을 못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변동형이 있고요. 혼합형이 있고요. 주기형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형? 요거 혹시 아세요? 요거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달라요. 그 뭐냐면 변동형은 우리가 말하는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계속 금리가 변동되는 거죠. 이런 거는 갑자기 금리가 튀면 즉시 반영이 되니까 이런 데는 100% 적용합니다. 1.5%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 5년은 뭐냐면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가다가 5년 지나면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죠. 3, 6, 9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5년 동안은 고정금리니까 조금 덜 적용해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0.6, 1.5% 올리는 거에 60%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주기형은 뭐냐면 5년 동안 하고 5년 뒤에 금리 변동되면 다시 5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단계에서는 30% 적용했고 이제 3단계에서는 40%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고정금리 5%짜리를 받으시면 생각보다 한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고정금리로 해요? 변동금리로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정금리로 해야 돼요? 변동금리로 해야 돼요? 한도를 한 1,500만 원 더 받으려고 주기형 5년짜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도 좀 덜 나오더라도 변동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근데 올해 안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몇 번? 3번에서 4번 정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고정으로 해놓으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그대로인데 5년 동안 변동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도 지금은 고정금리가 더 싼데 변동금리가 더 싸지게 되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 두 개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 5년 주기형으로 해. 그래서 한도를 받아. 그리고 변동이 금리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요즘에 적으니까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쫄린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쫄린다. 그러면 이제 주기형 5년으로 하시고 아니야 나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변동으로 하겠어. 또는 나는 하이브리드로 일단 고정으로 하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변동으로 갈아타겠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금리가 위로 튀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 주기형을 했다가 나중에 바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생각보다 한도가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30년이고요. 대출금리를 4.15 했다는 겁니다. 연소득 1억일 때 그러니까 고정을 하면 6.45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어쨌든 거래량이 3월하고 4월에 많이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5월, 6월에 가계대출 증가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그때 또 우리 트라우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은행을 압박해가지고 가산금리를 또 올릴까봐 그러는 건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산금리를 올려? 이 상황에서 경기가 힘들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산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를 내려가는데 대출 이자를 유지하거나 올린다? 그럼 은행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난 가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다. 자꾸 금리는 떨어지는데 가산금리로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임기가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정책의 연속성이 얼마나 보장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집값은 그래서 금리하고 수급으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 수급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년치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수급은 정해진 미래다. 3, 4년 동안은 정해진 미래다. 중간에 뭐가 들어올 수가 없다. 없던 수급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 아파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할 수도 없지만 착공을 해도 3, 4년 뒤에 입주하니까 3, 4년 동안은 갑자기 입주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서울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이 3, 4년 지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버티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죠. 금리 인하 의심하지 마라. 경기 상황에 따라 충분히 낮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집값 때문에 금리 안 내리고 있다가 경기 다 망가지고 OECD 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 거의 꼴등, 세계 주요국 중에 마이너스 성장도 거의 꼴등 수준으로 하니까 이제야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조절하는 게 집값이 키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 잡으려고 금리를 안 내렸는데 자영업은 망가지고 경기도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그렇다고 집값도 잡힌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한 거지? 자, 어쨌든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꼴등입니다. 주요국 중에 꼴등 마이너스 0.2 1분기 성장률. 그래서 해외 IB 8곳 중 6곳이 한국은 성장률이 0%가 될 거고 한은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된다. 이 대폭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동안 너무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또 드렸죠. 어차피 내려갈 건데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3번 내릴 거냐 계속 안 내리다가 막판에 빠르게 3번 내릴 거냐 이런 거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금리도 방향이 정해졌다. 이미 피벗한 지가 오래됐다. 그런 말씀은 2022년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리도 정해졌고 방향이 수급도 정해졌고 정해진 미래다. 서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이제 DSR 3단계라지만 금리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도 강남이 계속 오르고 있어갖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뭐 강남이 너무 비싸니까 막 60억, 50억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꼴 보기 싫은 분들 하나 꼭 있잖아요. 회사에. 그런 애들이 꼭 집을 사요. 그래서 또 올라요. 그때서 망고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듣다가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집을 사서 돈 벌었다고 어깨에 힘 막 들어가는 거 보면 그때서 움직이죠. 예. 그래서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대출을 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서 쫄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행 전에 계약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7월부터 시행이니까 은행에 자서를 7월 전에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뭐 계약을 7월 전에 하면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자서를 7월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도권은 이미 1.2% 가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1.5%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3%가 한도 산정할 때 금리를 0.4% 더 올려서 한도를 계산하는데 아까 보시면 4.2% 기준으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금리가 연말에 뭐 3번, 4번 내려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대출금리도 3번, 4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0.3% 더 가산한다고 하는데 대출금리가 0.5나 0.7이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조금 덜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오히려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물론 대출이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정부가 무슨 규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금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를 덮어버릴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년으로 보통 하니까 30년 고정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제일 긴 게 보통 5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금리로 하면 스트레스 DSR 이자를 조금 덜 적용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되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한도가 3천만 원이 안 나와. 3천만 원이 안 나오고 5천만 원이 안 나오면 그거보다 3천만 원, 5천만 원 안 나오시면 3천만 원, 5천만 원 싼 걸 사시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9억 이하로 빠르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랑 매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빠르게 외곽으로 퍼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을 한다니까
심리적으로 더 가속을 시키는 게 아닌가, 외곽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를, 상승세를 확산을 시키는 거를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거도 끝나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강 건너 불구경 강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 이제 조금 서두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